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자입니다. 저는 최근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되어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거의 매일 같은 꿈을 꾸며 아침에 눈을 떴어요. 꿈속에 저는 항상 아직 어린아이였고 누군가의 손을 꼭 잡은 채 사람들이 많은 인파 속을 뚫고 달려갑니다. 주변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에 어린 저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어떤 날은 지나가던 아저씨와 세게 부딪히기도 하고 어떤 날은 바닥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유는 가지각색이어도 결말은 똑같은 게 꼭 쥐고 있던 어머니의 손을 놓치고 말아요. 그러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은 다 사라지고 저만 혼자 바닥에 주저앉아 있어요. 엄마, 나 여기 있어요. 엄마 어디 가요? 나 여기 있잖아요. 바닥에 넘어진 채 멀어져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 여기 있다고 연신 소리를 쳐서 부르지만 앞서가던 어머니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대로 수많은 인파 속으로 사라지고 말아요. 저는 혼자가 된 채 바닥에 주저앉아 세상 떠내려가라 울다가 잠에서 깨고 맙니다. 매일 같은 꿈을 꾸는데도 꿈속의 장면이 너무도 또렷해서 꿈이 아니라 꼭 현실 같아요. 40을 앞둔 지금까지도 같은 꿈을 꾸다 보니 이제는 자기 전에 오늘은 제발 그 꿈을 꾸지 않게 해달라 기도까지 하며 잠듭니다. 그래도 소용없는 게 아무리 기도하고 용을 써봐도 어머니로 느껴지는 여자가 제 손을 뿌리치는 느낌은 항상 생생해요. 매일 꾸는데도 저는 그 장면에 놀라서 잠에서 깨고는 합니다. 어른이 된 이후에는 다 커서까지 꿈에 시달리는 게 창피해 정신과에 가서 진료도 받아보고는 했는데 소용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심리적인 요인이 너무 커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약물 치료로도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꿈이 싫어서 수면제를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고작 꿈 때문에 매일 밤 수면제를 먹을 수는 없으니 해결 방법이 없더라고요. 사실 매일 꾸는 이 악몽은 그냥 꿈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에게 일어났던 일을 반복적으로 꿈에서 다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저는 대전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 나이가 5, 6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너무 오래되고 매일 같은 꿈을 꾸다 보니 제 기억이 조금씩 와전됐을 수도 있지만 제가 기억하는 그날의 장면은 부모님과 대전 엑스포에 놀러 갔다는 거예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여기저기 신기한 것들을 구경하다 지나가던 다른 아이가 크고 맛있어 보이는 솜사탕을 먹고 있는 걸 보고 부러워서 아버지에게 제가 사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솜사탕 먹고 싶었구나. 아빠가 금방 가서 제일 큰 솜사탕 사올게. 엄마랑 여기 있어. 아버지의 얼굴이 또렷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제 볼을 살짝 튕기며 금방 돌아오겠다고 했던 아버지의 표정이 굉장히 인자했던 걸로 기억해요. 아, 더워. 그럼 우리 화장실 좀 가서 세수 좀 하고 올게. 저기 꿈돌이 앞에서 만나? 알았어. 그럼 시원한 것도 좀 사올게. 꿈돌이 앞에서 봐. 계절이 어땠는지 날씨가 어땠는지 기억이 나질 않지만 어머니가 날씨가 너무 덥다며 손으로 연신 부채질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아버지는 솜사탕을 사러 가시고 저는 어머니와 화장실에 갔습니다. 화장실 앞에는 사람들이 인사이네였고 여자 화장실은 줄까지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잠시 후 화장실에 다녀온 어머니와 저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꿈돌이 앞으로 다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아버지가 안 보인다며 어머니가 주변을 두리번거리셨어요. 이 사람이 솜사탕을 직접 만들어 갔나? 도대체 어디까지 간 거야? 솜사탕 사는 줄도 많이 긴가? 어머니는 아버지를 찾으러 왔다 갔다 하시면서도 제 손을 놓지 않고 꼭 잡고 계셨어요. 그러던 중 어디선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어머니께서 갑자기 잡고 있던 제 손을 놓고 어디론가 달려가셨어요. 그때였습니다. 사람들이 물밀듯 어머니와 제 사이로 달려들었고 저는 뒤로 밀리며 바닥에 넘어졌어요. 그 뒤로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바닥에 주저앉아 연신 울다가 누군가가 저를 일으켜서 일어났던 것 같긴 해요.
그 뒤로도 저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모르는 어른들의 도움으로 경찰서에 가긴 했는데 여러 어른들에게 둘러싸여 연신 질문을 받고 깊은 한숨 소리만 듣다가 결국은 보육원으로 보내지게 됐어요. 당시에 제가 너무 어려서 아무리 질문을 하더라도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기록에 보면 이름도 나이도 살던 동네도 전혀 모른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남아있는 정보라고는 제가 발견된 장소가 대전 엑스포였고 화장실 앞이었다. 뭐 이 정도예요. 당시엔 나이가 너무 어리기도 했고 울기만 해서 저에 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로 보육원에 보내졌어요. 특히나 당시엔 보육원이나 고아원 시설이 미비해서 대전에서 잠깐 있다가 금방 다른 지역으로 보내졌더라고요. 워낙 어릴 때라 어떤 이유로 왜 내가 여기저기 보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여기저기 이동하다 결국은 부산까지 오게 됐더라고요. 그러다 저는 부산에 있는 보육원에서 입양됐습니다. 부산에 사는 부부에게 입양됐어요. 처음 보육원에 갔을 때 제가 나이를 몰라 대충 저의 키나 몸집으로 어른들은 5, 6살로 추정해서 기록했다는데 어쩌면 어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더 어렸는지도 몰라요. 양부모님께서 저를 처음 입양했을 때 또래보다 말도 잘 못하고 오줌도 잘 못 가리는 게 5, 6살보다 조금 더 어릴 수 있겠다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친부모랑 떨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애가 불안해서 일어나 했는데 우리 집에 온 지 딱 반년 되니까 말도 곧잘하고 용변 실수도 안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한 나이보다 더 어릴 수 있겠다 싶더라고. 그래, 지금 봐도 우리 아들이 키도 크고 훤칠하잖아. 어려서부터 또래보다 키가 커서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걸 수도 있지. 양부모님은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두 분 다 저를 입양했을 당시 연세가 이미 40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결혼하고 10년 넘게 아이가 생기지 않아 포기하려던 차에 저를 만나게 돼서 입양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이야 40이 넘어서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흔한 일이 됐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흔한 일은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양어머니는 몸도 약하신 편이라 한참 말 안 듣고 손이 많이 가는 5, 6살짜리 아들을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거기다가 저는 친부모님을 잃어버린 일로 충격이 컸어요. 입양되고 나서도 매일 밤 울며 엄마 아빠에게 가겠다고 울었답니다. 그러니 양부모님이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보육원에 있을 때부터 친부모님을 찾으며 울고불고 하는 통에 보육원 분들이 고생이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밤에 잠도 안 자고 매일 우니까요. 그래서 양부모님이 저를 입양하겠다고 했을 때 보육원 원장님도 걱정돼서 여러 가지 당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엑스포 당시에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라 당연히 금방 부모가 찾으러 올 줄 알았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는 걸 보면 부모가 일부러 버리고 간 건 줄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애가 엄마 손을 자신이 나서 잃어버린 걸로 기억하고 있으니 입양 가서도 오랜 시간 자기 친부모를 찾겠다고 할 줄도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찾으러 올 줄도 모르고요. 친부모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지만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아이한테는 당장 부모가 필요한 거고요. 상황이 어떻든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부모 노릇이라도 대신해 줄 수 있으면 우린 그걸로 만족해요. 당시에 보육원 원장님도 저를 입양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양부모님이 워낙 좋으신 분들이라 저를 입양 보내기로 결정하셨답니다. 양아버지 말씀대로 올지 안 올지도 모를 부모 때문에 제가 좋은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보육원을 이동해 다닐 때 제 정보를 세세하게 기록한 이유도 경찰에서는 금방 부모님이 저를 찾으러 올 거라고 확신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경찰과 보육원 원장님은 제 기억이 왜곡되었고 제 친부모가 저를 버리려고 작정하고 엑스포에 온 거라고 단정했어요. 그럴만도 하죠. 그날 바로 친부모가 경찰에 신고만 했어도 제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낼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대전의 보육원 여기저기를 배회하고 다닐 때까지도 신고 한 통이 없었던 걸 보면 부모가 저를 버리겠다고 작정한 걸로 보일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렇게 제 나이, 이름도 모른 채 양부모님과 함께 살게 됐습니다. 양부모님과 사는 동안 저는 행복했어요. 오랜 시간 자식을 기다렸던 분들이라 그런지 저를 진심으로 대하여 친자식처럼 키워주셨죠. 제 기억에 처음 양부모님이 사시던 집이 아파트였어요. 집도 좋고 양부모님도 자상했지만 저는 적응하는 데 시간이 꽤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모든 상황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부모님과 헤어져 갑작스레 보육원에 가게 된 것도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새로운 부모에게 입양됐다고 처음 보는 사람들과 처음 보는 집에서 가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게 어린 저에게는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런 저를 양부모님은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제가 자꾸만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밥도 잘 먹지를 않았대요. 그러다 제가 기척도 없이 조용하다 싶어서 방문을 열어보면 어디로 갔는지 제가 방에 없었답니다. 어머? 얘가 말도 없이 어디로 간 거야? 여보, 여보, 준석이가 방에 없어요. 좀 찾아봐요. 뭐라고? 밖에 나가는 소리를 듣지를 못했는데 무슨 소리야? 준석아, 준석아! 양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은 준석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름이 낯설기만 했던 저는 아무리 양부모님이 준석이라고 소리를 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은 그 대골처럼 넓고 깨끗했던 집만큼이나 낯설었으니까요. 준석아, 여기 있었어? 위험하게 여기 혼자 있으면 어떡해? 엄마 아빠가 걱정했잖아. 제가 밖으로 나간 흔적은 없으니 아버지께서 집안 구석구석을 찾다 보면 항상 베란다 구석에 몸을 쭈그리고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대요. 양부모님은 그런 제 모습을 보는 게 많이 힘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저도 양부모님과 그 집이 낯설고 무섭게 느껴져서 그랬겠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부모님께 너무 죄송해요. 그래도 양부모님이 대단하신 게 제가 대답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멋대로 하는데도 언제나 저를 기다려주시고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양부모님께서는 저를 위해 이사까지 하셨어요. 한창 뛰어놀 나이에 제가 친구도 없이 집에만 있는 게 안쓰러웠던 양부모님은 일부러 마당이 넓은 집으로 이사도 하셨어요. 이사한 집은 바다랑도 가까워서 아버지와 저는 자주 낚시도 가고 수영도 하러 가고는 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면서 차차 제가 마음을 열고 부모님과 진짜 가족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학교에 가는 게 너무 어색하고 무서워서 교실에 들어가기 싫다고 아버지와 어머니 등 뒤에 숨어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입양되고 몇 년 동안 양부모님과 셋이서만 생활을 하다가 아이들과 선생님과 함께 지내야 한다는 게 겁이 나서 학교에 안 가고 부모님과 집에만 있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어느새 저는 양부모님을 보호자로 의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가족이 된 양부모님과 저는 다른 가족들과 다를 것 없이 평범하게 살아갔습니다. 물론 가끔 속상한 순간도 있었어요. 양부모님의 다른 가족 중 저를 달가워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특히나 양아버지의 가족들이 저를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입양됐을 당시에도 할아버지께서 연세가 많았어요. 거의 90세가 다 되셨었죠. 그러다 보니 멀쩡한 아들이 보육원에서 손주를 입양했다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저를 볼 때마다 대놓고 없는 아이 취급하거나 손주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살아계신 동안 제 이름을 부르거나 저에게 말도 한번 거신 적이 없어요. 어린 나이에도 눈치가 있어서 저는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다른 형제들이 저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걸 진작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도 저를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 잘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제가 상처받는 게 싫어서요. 하지만 집안에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식이나 명절 같은 큰 행사 때는 저도 참석해야 했죠. 그런데 한 번은 큰일이 있었어요. 그날은 명절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아버지 댁이 기독교라 제사를 지내지 않고 가족들이 아침상에 둘러앉아 추도식을 지냅니다. 할아버지께서 교회 장로라 기도도 하고 설교 말씀도 하시며 추도식을 간단하게 진행하는데 하필 그날 손주들에게 성경의 구절을 한 줄씩 읽으라고 했습니다. 8명 정도 되는 손주 손녀의 이름을 나이 순서로 한 명 한 명 다 부르시면서요.
그런데 제 순서가 됐는데도 할아버지께서 저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사실 저도 기대했습니다. 제 순서에 할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불러주시기를요. 그런데 저를 건너뛰고 저보다 나이가 어린 동생 이름을 부르자 아버지께서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더니 할아버지께 소리를 지르셨어요. 아버지, 우리 준석이 이름은 왜 안 부르세요? 준석이 자리잖아요. 나이가 헷갈리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흥분하신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아마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면 저렇게까지 화를 내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 일이라 그렇게 흥분하신 걸 겁니다. 제가 본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언성을 높이거나 얼굴을 붉히는 분이 아닌데 저 때문에 할아버지께 처음으로 화를 내신 거죠. 준석이?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내가 저 아이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있었구나. 근데 내가 내 핏줄도 아닌 녀석 이름이랑 나이까지 알아야 하는 거냐? 제가 초등학교 때였는데 그날 일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할아버지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께서 제 길을 손으로 막으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고 아버지는 들고 있던 성경책을 바닥에 세게 내려놓으며 언성을 높이셨거든요. 준석이 제 아들이에요. 제가 마음으로 낳은 제 친아들이라고요. 그럼 당연히 아버지 손주 아니에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제 아들 인정해 주시지 않으시면 저도 아버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준석이 손주로 인정해 주실 때까지 저도 이 집엔 오지 않을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어머니의 품에 안긴 채 귀까지 막고 있어서 아버지께서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커서 어머니께 들으니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가 저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더는 본가에 오지 않겠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정말로 그날 이후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집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병원에 계실 때 저를 데리고 병문안은 가셨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할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아주셨죠. 할아버지께서 저를 손주로 인정하신 건지 아니면 죽음이 가까워지자 측은지심이 생겨 저에게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신 건지는 모르지만 그날 저도 할아버지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에게 한 막말 정도는 웃어 넘길 정도로 아버지는 저에게 좋은 분이었으니까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제 사이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가족 이상의 유대감이 끈끈하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양부모님이 조건 없이 사랑으로 저를 키워주신 덕분에 저도 부모님을 무한으로 신뢰하고 사랑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입양아로 산다는 게 꽤 쉬운 일이 아니기에 가족끼리 똘똘 뭉치지 않으면 견디기 쉽지 않은 순간이 있거든요. 세상에는 남의 일에 관심도 많고 간섭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제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른 부모님보다 연세가 많으신 양부모님을 보고 개념 없이 저희 친부모님이 맞냐고 묻는 친구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헐, 준서가 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아? 할아버지가 엄청 젊으시다. 아버지라고 하기에 또래 친구들 아버지보다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 아버지를 만난 친구마다 아버지인지 할아버지인지 헷갈려 있어요. 할아버지 아니고 우리 아버지야. 진짜? 죄송해요, 아저씨. 저는 준석이 아버지인가? 좀 긴가민가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야. 우리 준석이가 늦게 본 귀한 우리 집 늦둥이라 우리가 나이가 많아. 앞으로도 준석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집에 자주 놀러와. 양부모님은 본인들이 나이가 많아 저에게 창피하지 않냐고 물은 적도 있었어요. 심지어 졸업식이나 입학식 때 가지 말까? 라고 물으신 적도 있었죠. 다음 날이면 우리 준석이 중학교 졸업식인데 우리가 준석이 창피하지 않게 마사지라도 좀 받으러 다니고 얼굴에 주름도 좀 없애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게 마사지 몇 번 한다고 될 일인가? 준석아, 네 친구 부모님들은 다들 젊고 흰머리도 별로 없을 텐데 그냥 졸업식 날은 엄마 아빠 가지 말까? 어차피 졸업식 끝나고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간다며.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뿐인 아들 졸업식인데 당연히 엄마 아빠가 와야지. 앞으로 엄마 아빠는 나 고등학교 입학식 졸업식, 대학 입학식 졸업식 다 와야 해.
은근슬쩍 빠질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저는 연세가 많은 아버지 어머니가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친구들도 집에 자주 데리고 왔어요. 제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아버지 어머니가 제가 귀한 늦둥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저는 듣기 너무 좋았거든요. 양부모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자란 저는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훌륭한 남자로 자랐습니다. 양부모님을 만난 이후 모든 게 완벽하기만 했던 제 삶에도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부모님께서 연세가 많다 보니 너무도 빨리 제 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원래도 몸이 약하신 편이라 면역 기능이 약하세요. 그래서 평소에 계절만 바뀌어도 감기에 쉽게 걸리고 폐렴도 자주 앓으셨죠. 그래서 저와 아버지가 항상 어머니 건강을 챙겼었어요. 그런데 10년 전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갔는데 폐에 갑자기 물이 찼다고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해서 급하게 입원을 했는데 치료 도중 돌아가셨어요. 준비도 없이 너무도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라 아버지와 저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 전날까지 어머니와 저녁을 먹고 어머니가 좋아하던 연속극까지 함께 웃으며 봤었는데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늘도 참 무심하세요.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도 너무도 제게서 빨리 뺏어가셨으니까요. 아버지는 최근에 심장질환으로 돌아가셨어요.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를 자기 자식처럼 키워준 은인 같은 좋은 분들을 왜 그렇게 빨리 데려가지 못해 안달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보고 싶다던 제가 결혼하는 모습도 보시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제 친부모님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됐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유언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그동안 너한테 미안해서 말을 못했는데 사실 네 친어머니일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연락이 왔었다.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아버지의 입에서 제 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도 놀라웠죠. 양부모님과 산 세월이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 저에게 더는 양부모가 아니라 친부모예요. 매일 그날의 꿈을 꾼다고 해도 말 그대로 꿈일 뿐이지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모습은 전혀 기억도 나질 않습니다. 얼굴도 목소리도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양부모님 앞에서 친부모님에 관해서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 제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는 것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친부모라뇨. 저한테 부모는 아버지랑 돌아가신 어머니밖에 없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아무리 낳아준 정이 대단하다고 해도 저에게는 해당 안 되는 말이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 친부모와 헤어졌다는 걸 평생 기억하고 살기는 했지만 그분들이 나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버린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거의 매일 하면서 살았어요. 아버지가 너한테 말 안 한 게 하나 있어. 네 엄마도 모르는 이야기인데 우리 아들 이 못난 아버지를 용서해 줄래? 어느새 마른 얼굴에 깊은 주름이 가득해진 얼굴로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손에 힘도 잘 안 들어가는데도 연신 제 손을 꽉 붙잡으셨어요. 저는 그 모습이 안쓰러워 무슨 일이든 다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셨든 저는 다 용서한다고요. 사실은 너 초등학교 때 서울의 경찰에서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 엑스포에서 아들을 잃어버린 엄마가 아들을 찾고 있다고. 혹시 네가 그 아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다고.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놀라 어안이 다 벙벙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말문이 턱하고 막히고 말았어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친모든 친부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그분들이 저를 찾으려고 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어요. 미안하다 아들아. 그때는 이미 내 아들이 되어버린 너를 누구에게도 뺏기고 싶지 않았어. 이제야 네가 울지도 않고 나랑 네 엄마를 친부모로 생각하며 마음 편하게 살고 있는데 다시 너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더군다나 너를 찾는 그 여자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하더라고.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서울 경찰서에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신고했던 여자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 경찰에서도 신고 내용이 확실치 않다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차 대전 경찰서에 연락했다가 아버지에게까지 연락이 닿았나 보더라고요. 정신이 온전치가 않다뇨? 왜요? 어디가 어떻게 안 좋다는데요? 정신이 온전치 않다는 소리에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분들에게도 말하지 못할 정도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건가 싶어서요. 나도 자세한 건 몰라. 나도 내가 이런 사람인 줄은 몰랐는데 내 이기심에 무작정 너를 뺏기기 싫어서 우린 모르는 일이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했거든. 다행히도 그쪽에서 포기했는지 그날 이후에 다시 연락이 오지는 않았어.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도 당황해서 말을 더듬으시기까지 하시는데 당시에 제 친모일지도 모르는 분에게 연락이 온 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너무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내 꿈에 매일 나왔던 그 여자가 정말 나를 찾아서 경찰에 신고했던 것인지, 왜 정신이 온전치 않다는 건지 하나도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내 인생을 책임지고 함께 해준 건 양아버지와 양어머니였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다는 여자에게 저를 보내고 싶지 않다던 아버지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요. 아버지, 잘못하신 거 없어요. 내가 버려졌든 아니든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난 30년간 저를 지키고 키워주신 건 아버지랑 어머니예요.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행여 아버지가 이보다 더 나쁜 짓을 저질렀다고 해도 저는 무조건 아버지의 편이에요.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다고 해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나를 대전 엑스포에 데려갔던 부모님이 어떤 분일지 궁금하고 보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자식으로서의 단순한 호기심과 그리움일 뿐 저에게 아무 힘도 없는 기억일 뿐입니다. 그 기억이 사실인지도 확실하지 않을 뿐더러 어린 시절부터 그 얕은 기억이 자꾸만 저를 옥죄어서 사는 동안 괴로웠던 순간도 많아요. 솔직한 마음은 그날의 일을 차라리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친부모님의 존재에 대해 아예 기억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네 마음 알아. 하지만 네 기억 속에는 없어도 너를 이 세상에 나오게 한 건 그분들이잖아. 이거 그때 그 경찰서 연락처랑 주소야. 아버지도 죽으면 너한테 가족이라고는 그분들 뿐인데 꼭 찾아뵙고 인사드려. 우리 아들 이렇게 훌륭하게 장성한 거 보시면 뿌듯해 하실 거다.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이 아버지가 너무 죄송했다고 꼭 전해주렴.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혼자 남을 제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부모님이라도 찾았으면 하신 거죠. 저는 아버지를 품에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좋으신 분이 이런 힘든 비밀을 혼자 껴안고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를 생각하면 제 마음이 미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도 저는 몇 달을 고민했습니다. 세월이 30년이나 지났는데 아버지의 말대로 제 친부모를 찾는 게 옳은 일일지 아닌지 고민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자꾸만 가슴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잘 자란 저를 친부모님께서도 보시면 뿌듯해하시고 좋아하실 거라는 걸 말이에요. 양부모님은 제가 공부를 못할 때도 잘할 때도 저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언제나 저를 사랑으로 대해주셨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땐 다 같이 모여 축하를 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땐 다 같이 한 침대에 누워 시답지 않은 농담을 하며 별일 아니라는 듯 웃고 떠들다 그 근심을 잊게 해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피도 안 섞인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실 수 있구나. 정말 좋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두 분도 제가 잘하는 모습을 보며 매일 즐거워하시고 뿌듯했다고 하시니 그 또한 저에게 깨달음이었습니다. 양아버지는 그런 뿌듯함을 친부모에게도 느끼게 해드려야 한다고 하신 거죠. 저는 고민 끝에 친부모님을 찾기로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서울로 올라가 아버지가 말씀하신 경찰서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다행히도 그때 상황을 기억하는 경찰들이 있었어요. 몇 가지 자료를 찾더니 당시에 저를 찾던 여자분이 김복희 씨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김복희 씨가 사는 동네가 그곳에서 멀지 않다는 것도 알게 돼 그 동네 경찰서로 가게 됐습니다. 김복희님, 제가 잘 알죠. 이 동네에서만 40년을 넘게 사신 분인데 상황이 좀 딱해요. 병원에서 깨어나자마자 아들 찾겠다고 동네방네 난리를 치고 다니시는데 당시에 김복희님도 가족도 없이 혼자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상황이 좋지가 않았거든요. 알고 보니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일지도 모르는 분들은 내내 서울에 사셨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김복희라는 분은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깨어나신 거래요. 그러고도 다른 가족도 없이 저를 찾아다니신 거라고요. 그때까지는 김복희라는 분이 진짜 제 어머니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경찰에게 들은 정황만으로는 제 어머니가 맞는 것 같았어요. 김복희라는 분이 대전 엑스포에서 아들을 잃어버렸고 그때 찍은 사진을 경찰에 맡겼는데 사진을 보니 제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사진을 보자마자 사진 속 아이가 제가 맞는다고 생각했지만 애써 저는 아닐지도 모른다고 마음을 속였습니다. 아직 어떤 분들인지도 모르는데 미리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요. 저는 애써 마음을 감추며 경찰을 따라 김복희 씨 집으로 갔습니다. 연락드려서 이쪽으로 오시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가면 놀라실 것 같은데. 저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가는 게 아무래도 마음이 쓰여 이야기했는데 경찰이 하는 말이 놀라웠습니다. 김복희라는 분에게 핸드폰이 없답니다. 가시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할 거예요. 현재 김복희 씨 상황이 좀 좋지가 않거든요. 남편분 말로는 다시 병원에 입원시킨다는 말도 있고 암튼 그래도 그쪽 분이 김복희님 아드님이 맞으시면 좋겠네요. 그래야 김복희 씨 상황이 좋아지실 것 같아서요. 경찰의 말에 저는 가는 길 내내 걱정이 됐습니다. 어머니일지도 모르는 분에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잠시 뒤 왜 그렇게까지 경찰이 걱정했는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김복희님께서 사신다는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정말 이런 곳에 사람이 사나 싶을 정도로 허름한 반지하 방에 거의 부서지다시피 낡은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집안에서 남자가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밖에까지 다 들렸습니다. 이 옆은 내가 또 아침 대바람부터 지랄하고 앉았네. 너는 이래서 안 된다니까? 넌 맞아야 정신을 차려. 남자의 고함과 뭔가 쏟아지듯 부딪히는 소리에 놀란 저는 문이 열린 집 안으로 벌컥 들어가려다 이내 우뚝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내가 이 집에 들어갈 자격이 있나 싶어서요. 그런데 그때 제 옆에 있던 경찰이 익숙하다는 듯 한숨을 푹 쉬며 집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기가 막혔어요. 이수명 씨, 또 김복희 씨한테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이러시면 제가 잡아간다고 했죠? 경찰의 말에 놀란 저는 슬쩍 집으로 들어가 안의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는 몰라도 확실히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남자가 김복희, 내 어머니일지도 모르는 분을 때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경찰의 반응을 보니 처음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았죠. 그 순간 저는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내 어머니가 맞는 걸까? 설마 나의 생물학적 아버지일지도 모르는 저 남자가 나를 낳은 어머니를 평소에 때리고 있던 걸까? 하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마냥 나를 낳아준 사람들이 이런 형편없는 집에서 하루하루 버티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라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고민이 됐습니다. 그때였어요. 안쪽에서 경찰관이 저를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여기 안에 들어와서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이수명 씨가 말을 안 들으시네요. 머리와 달리 저도 모르게 몸이 빠르게 반응하더니 어느새 제 발은 방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어요. 집안은 엉망이었습니다. 남자가 평소에도 화가 나면 물건을 던지고 부쉈는지 멀쩡한 가구랑 물건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도대체 저 남자는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이길래 같이 사는 여자에게 저런 짓까지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경찰이 와서 말리는데도 남자는 술에 잔뜩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네가 감히 내 집에서 네 전남편 제사를 지내? 이보쇼, 경찰 양반. 세상에 아무리 요지경이라도 내가 이런 여편네를 데리고 살아야겠습니까? 30년 전에 죽은 전남편 제사까지 내 집에서 지내는 년을 데리고 살아야겠냐고. 알고 보니 김복희 씨는 재혼했나 보더라고요. 지금의 남편 몰래 전남편 제사를 지내려고 하다가 하필이면 술에 취한 남편한테 걸린 거였죠. 남자의 말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한쪽 벽에 작은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복희 씨의 전 남편 영정사진이 상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영정사진 속에 밝게 웃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 너무도 낯이 익었거든요. 영정 속 남자는 저를 낳아주신 친아버지였어요. 그날 꿈돌이 앞에서 만나자며 세상에서 제일 큰 솜사탕을 사오겠다고 밝게 웃으시던 바로 그 아버지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런 순간이 나오면 저도 말도 안 된다며 믿지 않았었는데 제가 직접 겪고 나니 이런 일이 진짜 있구나 싶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30년 만에 벌어진 당시의 상황이 모든 게 다 머릿속에 짜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엑스포에 왔다며 양쪽에서 제 손을 잡으며 즐거워하시던 부모님의 모습이 그대로 그려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집안을 이 꼴로 만들고 몸도 성치 않으신 아내분에게 막말하시면 돼요. 아내분 손님도 오셨는데 그만 좀 하세요. 경찰의 말에 남자는 흥분을 가라앉지 않으며 이 여편네한테 손님은 무슨 손님이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 부산에서 오셨는데 김복희 씨가 30년 전에 대전에서 잃어버렸다는 아드님일지도 몰라요. 혼란스러움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던 저를 경찰이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자가 모진 소리라 하며 소리를 지를 때도 표정의 변화라고는 없이 가만히 있던 김복희 씨가 경찰 입에서 나온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말에 고개를 번쩍 들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제 얼굴을 빤히 올려다봤습니다. 순간 저도 김복희 씨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전 봤던 영정사진처럼 김복희 씨의 얼굴에서 30년 전 보았던 익숙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까 싶어서요. 그때였습니다. 제가 거부할 수도 없을 정도로 빠르게 김복희 씨의 손이 제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동자엔 금세 눈물이 가득 찼어요. 아들, 우리 용석이가 이렇게 돌아왔구나. 아이고, 우리 아들 도대체 어디에 있었어? 용석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감정이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저를 이 세상에 있게 한 친부모님을 그리워하고 원망했던 그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바닥으로 쏟아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손가락이 제 피부에 닿자마자 알겠더군요. 지금 제 얼굴을 어루만지는 바로 이 손가락이 제 어머니의 손가락이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어머니의 어깨를 세게 감싸 안았어요. 그리고 그 익숙한 향기에 머리를 파묻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하다하다 뭐 아들? 지랄이 아주 풍년이다 풍년이야. 이 여편네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밤새도록 먼지 나게 맞아보자고. 감동적인 순간도 잠시 남자의 만행에 제 신경이 바짝 곤두섰습니다. 술에 취한 몸을 비틀거리며 어머니에게 달려드는 남자를 저는 세게 밀어냈어요. 그러자 남자가 술에 취한 몸을 가누지 못하고 결국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아이씨, 이 새끼가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너 죽고 싶어? 얼마나 술을 먹고 살았는지 몸 가죽에 붙은 거라고는 지방 덩어리밖에 없는 추잡한 인간이 이겨보겠다고 버둥거리는 꼴이 우스웠습니다. 이런 인간 곁에 어머니를 이대로 놔둘 수는 없었어요. 이수명 씨, 그만하세요. 이분이 누군 줄 알고 그래요. 괜히 후회할 짓 하지 말고 그만 정신 차리고 저랑 같이 서로 가요. 일이 커질까봐 경찰이 불안해하며 남자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를 죽여버리겠다고 난동을 피웠어요. 저 새끼가 누군지 내가 알게 뭐야. 오늘
내가 너희 모자 다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만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남자는 그 몸을 하고는 다시 저에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그 순간 어머니가 작은 몸으로 제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만해. 내 아들 몸에 손 하나라도 까딱했다간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어머니의 촉이라는 게 이런 걸까요? 시간이 30년이나 흘렀는데도 어머니는 저를 알아보고 곧바로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나니 이분이 나를 일부러 그 먼 대전에 버리고 오지는 않았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뭐? 네가 나를 죽여? 이 미친 여편네가 아주 아들 새끼 좀 봤다고 정신을 못 차리네. 오냐? 어디 누가 먼저 죽이나 한번 해보자. 남자는 옆에 있던 의자를 들어 어머니를 내려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자 손에 들린 의자를 뺏어서 바닥에 내던졌어요. 그러고는 남자를 쏘아보았습니다. 미친 건 당신이지. 내 말 잘 들어. 내가 이 집에서 나가는 순간 당신 감옥에 바로 쳐넣어버릴 거니까 기대해. 하하하하, 이거 아주 웃기는 새끼네. 네가 뭔데 나를 감옥에 쳐넣어? 이런 미친놈을 봤나? 이수영 씨, 그만하세요. 이러다 정말 당신 감옥 가요. 김복희 씨 아드님, 대한민국 검사라고요. 뭐야? 그 검사? 이 여편네 아들놈이 검사라고? 아니, 말도 안 돼. 30년 전에 잃어버린 놈이 무슨 수로 검사가 돼? 남자는 애써 당당한 척 소리를 높였지만 제가 검사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저는 양부모님께서 훌륭하게 키워주신 덕분에 검사가 됐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검사라니. 내가 없이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네. 자랐어. 기특하다. 정말 기특해. 어머니는 마치 어린 자식을 위로하듯 제 등을 천천히 어루만지며 토닥여 주셨습니다. 잠시 후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그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경찰서로 가서 절차에 맞게 그 알코올 중독자 새끼를 고소했습니다. 잠시 그 남자를 경찰에게 맡기고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날 대전 엑스포에서 저와 어머니가 어쩌다 헤어지게 됐는지 자세하게 듣게 됐어요. 화장실에서 나올 때까지 어머니와 제가 손을 붙잡고 있던 게 꿈이 아니라 사실이었더라고요. 꿈돌이 앞에서 아버지를 찾아 두리번거리던 중 어머니는 사람들이 모여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여들 있나 싶어서 발꿈치를 세워 확인했는데 글쎄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에 제 아버지가 누워 있었대요. 그것도 얼굴에 피가 범벅이 된 상태로요. 그 모습에 너무 놀란 어머니는 제 손을 놓친 것도 모르고 울분을 토해내며 아버지에게 달려간 겁니다. 그때부터 저와 부모님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알고 보니 아버지는 솜사탕을 사러 갔다가 소매치기를 만났답니다. 지갑을 뺏기지 않기 위해 실랑이를 벌이던 중 당황한 소매치기가 가지고 있던 흉기로 아버지를 공격한 거죠. 아버지는 그 자리에 바로 쓰러지셨고 출혈 과다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신 거예요. 저는 어려서 몰랐는데 당시에 어머니께서 지병이 있으셨답니다. 당시에는 간질이라고 부르던 병이었는데 현재는 뇌전증이라고 불려요. 아버지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발작을 일으켰고 바로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은 겁니다. 더군다나 바닥에 쓰러지면서 어머니께서 머리 크게 부딪히며 다쳤다네요. 그 사람이 많은 행사장에서 부모님 두 분이 모두 쓰러진 채 병원에 실려갔으니 제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걸 안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지금처럼 CCTV가 흔했던 시절이면 몰라도 그 시대에는 작고 어린 저의 존재를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거죠. 그렇게 병원에 실려간 어머니는 반년이 넘게 병원에 혼수 상태로 계셨고 그 이후로 정신을 차리고 나서도 기억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아 내내 중환자실에 계셨답니다. 아버지의 사망과 어머니의 병증으로 병원에서 조부모님께 연락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고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있던 상태라 조부모님께서는 부모님이 도저히 저를 어디서 잃어버린 건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조부모님께서는 급한 대로 제 이름과 나이로 실종 신고를 하셨대요.
하지만 저는 제 이름도 나이도 모르는 상태였고 심지어 대전에서 부산으로 이동까지 했으니 저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몇 년 후 정신이 돌아온 어머니께서 저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기억해내고 저를 찾기 위해 신고를 했습니다. 대전 엑스포에서 저를 잃어버렸다고요. 그때 경찰이 저희 양아버지에게 연락한 겁니다. 물론 양아버지께서 그런 일 없다고 화를 내시는 바람에 어머니를 만날 수 없었지만요. 당시에 어머니께서 정신이 돌아오긴 하셨지만 아버지의 죽음과 제 실종으로 전과는 달리 상태가 온전치 않다 보니 어머니의 가족들이 어머니를 감당하기 힘들었대요. 정신이 돌아오고 나서 너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나한테 너무 화가 나고 미워서 심하게 자책했어. 정말 죽을 생각도 여러 번 했다니까. 어머니는 저를 잃어버렸다는 죄책감에 스스로 아프게도 하고 목숨을 끊으려고까지 하셨대요. 그런 모습이 걱정되셨던 조부모님이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시킬 정도로요. 그러다 조부모님까지 모두 다 돌아가시게 되자 어머니는 정말 혼자가 되어버렸답니다.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러다 술에 손을 대게 된 거예요. 정말 그때가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술을 드셨답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까지 만난 거고요.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망친 거라. 저 인간이 내 돈을 다 날리고 두들겨 맞아도 이게 다 내 팔자다 생각하고 살았어. 근데 이제 아니야. 우리 아들 널 찾았으니까 나도 더는 저 인간하고 안 살아. 이제 정말 변할 거야. 어머니는 평생 어떻게 해도 저를 찾을 수 없을 거라 생각에 자신을 괴롭히며 사셨답니다. 그래서 저런 거지 같은 인간이랑 살면서도 자신의 업보라고 생각하고 견디고 사셨대요. 저에게 저지른 죗값을 받는 거라 여기면서요. 네가 어디서 살고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좋은 집에서 맛있는 거 먹으며 편하게 살 수가 있었겠어. 어머니는 제 걱정에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며 유령처럼 사셨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저는 오로지 제 생각만 했어요. 어리석은 마음에 친부모가 나를 버렸다고만 생각하면서 원망만 했습니다. 이런 사연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 못하고요. 그날 이후 어머니를 부산으로 모셔왔어요. 제가 현재 부산에 있는 직업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함께 지내며 지난 30년간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듣는데 어머니의 인생이 너무도 기구하고 서글퍼요. 특히나 안 그래도 힘든 어머니의 인생에 거지 같은 놈이 끼어들어 더 엉망으로 만든 지난 몇 년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가 어머니의 지난 30년을 몽땅 다 보상해드리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지난 몇 년 동안 거지 같은 인간과 사시며 피해본 어머니의 인생만이라도 보상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곧장 그 인간이 어머니에게 저지른 만행들을 하나하나 다 조사해서 고발했습니다. 어머니와 재혼한 이후 어머니께서 조부모에게 받은 재산을 도박과 불법 투자로 다 날려먹은 것과 어머니께 수시로 퍼부었던 매질과 폭언들을 조사하여 엄격히 처벌해 주실 것을 판사님께 호소했습니다. 현재 재판은 거의 끝나가고 있고 판결만 거의 남은 상태예요. 이미 어머니의 재산을 마음대로 쓰다 날린 것만으로도 징역은 거의 확정이에요. 어머니께서 조부모님께 물려받은 건물까지 자기 마음대로 계약서를 위조해 팔아버렸더라고요. 물론 제 목표는 그 인간이 살아서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지만 아직 징역이 몇 년이 확정될지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 추악한 인간을 감옥에서 썩게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현재 저와 어머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30년간 못했던 추억들을 하나하나 쌓기 위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양부모님께 너무나도 감사하다며 최근엔 어머니와 함께 양부모님 묘지에 다녀왔습니다. 양아버지께서 그때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게 한 걸 평생 미안해했다는 말에 어머니는 양아버지의 묘지 앞에서 펑펑 눈물을 쏟으셨지만 이내 양아버지를 용서해 주셨어요. 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얼마 뒤 아버지의 묘지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바다에 가서 사진도 찍고 물놀이도 했어요.
이번 여름 휴가에는 어머니가 버킷리스트로 꿈꾸던 터키에도 함께 여행 가기로 예약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터키에 가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와 제가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조급해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매우 소중하게 써내려갈 생각입니다. 저와 어머니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매일 저녁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제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신 양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란 모습을 보시고는 지난 30년을 모두 다 보상받았다며 좋아하셨어요. 아직 40년도 채 살지 않은 젊은 인생이지만 저는 지난 시간이 하루도 버릴 것 없이 뜻깊었다고 생각해요. 저에게는 의미가 없는 날이 하루도 없었거든요. 여러분께서 앞으로 남은 제 인생도 어머니와 영원히 행복할 거라고 응원 좀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저와 어머니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가정도 언제나 편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가 먹으면 자식 농사가 인생을 평생 좌우한다고들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식 농사 잘 지으셨나요? 부모로서 해준 게 없어서 죄인이었지만 정말 아들이 이렇게까지 막 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 녀석들 생각하면 저도 남편도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잘해보려고 했던 사업이지만 결국 사업이 그렇게 잘 되지 않아서 어린 시절 어찌 보면 가장 예민하고 힘들 수도 있을 시기를 제 아들들은 제대로 된 지원 하나 받지 못한 채 학생 생활을 해야 했거든요. 다른 집 애들은 부모님이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자식들 잘 되라고 돈 써서 공부도 양껏 시켜주는데 자식들로서 부모가 원망스러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들 녀석들 입장이었어도 그랬을 테니까요.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해야 할 나이인데 집안에 붙은 가압류 딱지 때문에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을 뻔한 적도 있었고 남편이 사업 때문에 얻은 빚으로 인해서 사채업자가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 아들들이 다니는 학교를 알아내고서 당신들 돈 안 갚으면 내가 당신 아들들 학교 찾아갈 거야. 알았어? 라고 협박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힘든 상황에서 어찌저찌 급한 불을 꺼가며 어렵게 살아나갔습니다. 배 아파서 낳은 소중한 자식들에게 부모로서 해줄 것이 없다는 게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지 아마 저희 부부와 같은 상황에 처해보신 분들만 알 겁니다. 저희 스스로도 저희가 다른 부모들보다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거든요. 저희 자식들 제 새끼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저희 아닌 다른 부모 만났으면 뭐라도 크게 한 자리 차지했을 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똑똑한 애들이었습니다. 학교에 면담이라도 하러 갈 일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늘 저희 애들 칭찬을 하면서 꼭 좋은 학교에 보내야 될 것 같다는 식으로 말을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웃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좋은 학교를 보낼 처지도 안 되는 저희 스스로가 너무 원망스러웠던 적이 많아요. 사업은 남편이 주도적으로 했지만 저 역시 부모로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미안했던 건데 사실 아이들을 제외하고도 저희 없이 남편에게 참 많은 원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도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회사 다니면서 일했으면 되잖아. 근데 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데? 당신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어. 참다 술을 마시고 남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자식들이 있는 이상 자식들이 가장 우선이긴 하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큰 꿈도 아닙니다. 그냥 남들처럼 가끔씩 저녁에 가족들끼리 외식도 나가고 가족들이 바쁘면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간단하게 밥도 먹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원했는데 남편의 사업 때문에 전 집안일을 하면서도 각종 부업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한 푼이 아쉬웠거든요.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정말 내 가족이 쫄쫄 굶어야만 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일찍이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아 부모가 되긴 했어도 당시 저 역시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닙니다. 부모가 되었다고 할지언정 여자로서의 그냥 인간으로서의 저를 포기하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에 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며 오로지 가족들이 먹고 사는 거를 생각하고 아등바등 해야 한다는 게 절 무척이나 힘들게 했습니다. 이게 다 엄마랑 아빠 때문이야. 엄마랑 아빠만 아니었어도 되는데 내 인생 보상해. 보상하라고. 하지만 제가 남편을 원망했다고 하더라도 첫째가 저희를 원망하는 것만큼 크진 않았을 겁니다. 한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까지만 해도 첫째 아들은 그 누구보다 착하고 얌전한 아이였어요. 보통 남자애들은 어디 나가면 매일같이 시끄럽게 뛰어다니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장난치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제 아들은 여느 여자애들보다도 얌전했거든요. 게다가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공부도 잘하고 선생님 말도 잘 듣고 정말 말 그대로 칭찬할 거리만 많은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하더니 사춘기가 왔는지 이제 점점 저희 집에 대한 불만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왜 나는 영미이네처럼 좋은 문제집 못 쓰는데? 나도 좋은 필기구 쓰고 싶어. 이딴 거 말고 나도 사줘. 작게는 공부하는데 필요한 문제집 혹은 필기도구 등을 마음껏 사지 못한다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 아들 진짜 공부 잘했거든요. 부모님 면담을 갈 때 선생님들이 괜히 띄워주려고 없는 말을 한 게 아닌 게 학생회장도 했었고 매번 학기마다 성적표를 받아오면 1등, 2등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저희 첫째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첫째를 생각하면 참 미안한 게 많았어요.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내가 그리고 남편이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다면 여기에 날개를 달아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죠. 첫째 아들이 직접적으로 불만을 내뱉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미안함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첫째는 꾸준히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저희 집에 대한 불만과 자신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환경에 대해서 짜증을 내고 속상해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엄마, 아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형도 진심으로 하는 얘기 아닐 거예요. 그냥 화가 나서 엄마, 아빠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지. 그나마 이렇게 미안한 것들이 많은 상황에서 큰 위안이 된 것이 있다면 바로 둘째였습니다. 둘째도 첫째만큼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어요. 물론 성적 자체만 보면 첫째보단 조금 못할 수도 있었지만 둘째도 충분히 반아이들, 그리고 전교를 통틀어서 봤을 때 우등생이라고 불릴 만한 성적을 매번 받아왔죠. 사실 첫째도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둘째라고 여유 있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둘째도 문제집은커녕 아주 가끔씩은 남들이 버린 문제집을 주워가지고 와서 답을 지운 뒤 그 위에 다시 문제를 푸는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하기도 했어요. 부모로서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첫째한테 미안한 만큼 둘째한테도 미안했어요. 그러나 둘째는 첫째와 조금 달랐습니다. 둘째는 저희 집이 가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저와 남편을 위로하는 쪽이었어요. 자기는 꼭 세 문제집, 좋은 공부 안 해도 괜찮다고 지금 이대로도 좋다고 말이죠. 엄마, 아빠, 저희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전 지금 상태도 만족해요. 공부하는데도 무리 없고요. 그냥 엄마, 아빠가 건강하게 계시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좋아요. 언젠가는 어버이날 이런 말을 편지에 쓰기도 했어요. 자식으로서 부모를 위로하기 위한 말이라는 건 압니다. 그러나 많이 부족했던 부모인 저는 둘째 아들이 위로 삼아라도 한 말에 정말로 큰 위안을 받고서 버텨낼 수 있었어요. 물론 둘째가 조금 더 어른스럽다고 해서
첫째가 저희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한 번도 나쁘게 본 적은 없습니다. 부모 마음이란 그런 거니까요. 자식에게 못해준 것만 한없이 미안하고 잘해준 것은 생각이 나지 않는. 그리고 한편으론 나중에 첫째가 어른이 되면 저희를 이해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사춘기도 있고 아직 어리니까 그런 걸 거야. 나중에 어른이 된다면 우리의 상황을 이해해주겠지. 나중에 첫째는 꽤 이름이 있는 국립대에 갔습니다. 그러나 사실 첫째가 가고 싶었던 대학은 따로 있었어요. 그곳에도 붙었지만 국립대에 간 이유는 있었습니다. 바로 학비가 저렴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학비 비싼 거 고민하지 말고 네가 가고 싶은 곳 가라. 비록 엄마랑 아빠가 다른 잘 사는 애들처럼 4년 내내 학비를 다 대주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는 충분히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모르는 새에 남편이 첫째에게 저희 집안 사정을 은근히 얘기하면서 학비가 저렴한 곳으로 대학을 가라고 은연중에 넌지시 찔러 넣었나 봅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 그런 말을 들은 상황에서 그냥 자기 욕심만을 부릴 수가 없어가지고 가장 가고 싶었던 대학을 포기하고 학비 하나만을 보고서 국립대에 온 것이죠. 전 당연히 이후에 남편한테 뭐라고 했어요. 안 그래도 커가면서 해준 것도 얼마 없어가지고 미안해 죽겠는데 대학까지 그렇게 포기하게 만들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아이, 국립대도 나쁘지 않아서 그랬지. 물론 남편이 그렇게 강요 아닌 강요를 할 만한 상황이었다는 건 맞습니다. 진짜 그 당시 저희는 정말 길거리에 나앉지만 않았지 거진 그것과 비슷한 생활을 했거든요. 남편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어떤 때는 일을 하느라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전 저대로 애들도 보고 집안일을 하고 부업을 했죠. 그러나 아무리 그 상황이 이해가 되는 상황이라고 한들 졸지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포기당해야 했던 첫째 입장에선 이 모든 것들이 그리 곱게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첫째는 대학에 가고 나서도 집에 오면 늘 부르퉁한 얼굴로 저에게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방에 들어갔고 틈만 나면 나는 엄마랑 아빠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학도 못 갔어. 내 인생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물어내라고. 라는 원망 섞인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그럴 때마다 저는 죄인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부모에겐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실제로 커가면서 저와 남편이 해준 것이라곤 끼니 때마다 밥을 차려주고 옷을 빨래해주고 그런 기본적인 것들밖에 없거든요. 공부는 오로지 첫째가 혼자 했고 대학도 혼자 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부모라고 어떻게 고개 빳빳이 들고 뭐라고 하겠나요? 첫째가 대학을 다니면서 저희의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벌어졌습니다. 첫째는 집에 들어오긴 했지만 어느 때는 친구네 집에서 자는지 연락도 안 오고 무단으로 외박을 하기도 했고 어떤 날엔 술에 잔뜩 취해서는 비틀비틀거리며 집에 돌아오는 날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타일러 보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술 먹고 길거리 다니면 위험해. 그만 먹고 마음 좀 달리 먹어라. 응? 나한테 신경 꺼. 그러나 아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저와 남편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난 빨리 졸업하고 결혼해서 이 집 나갈 거야. 이 지긋지긋한 집이 내 발목을, 아니, 내 인생을 붙잡는 것 같아. 언제나 이런 소리만을 반복했죠. 그리고 정말로 말이 씨가 된 건지 아들은 졸업을 하자마자 바로 취직을 하더니 거의 1년 만에 결혼을 할 사람이라고 여자를 하나 데려왔습니다. 얼굴도 꽤 예쁘고 지적인 이미지에 실제로 직업도 괜찮더군요. 게다가 집안이 어마어마했어요. 여자 쪽 부모님이 사업을 크게 하시는 데다가
여자 쪽 조부모는 강남 쪽에 노른자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매달 월세 받는 것만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 형편에 설마 아들이 그런 여자를 며느리라고 데려올 줄은 몰라서 솔직히 소개를 받으면서도 얼떨떨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들이 그러더군요. 결혼하게 되면 난 이 사람 쪽 집에 들어가서 살 거야. 물론 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좋다고 하고 합의가 된 상황이면 저나 남편이 할 말은 없지만 전 내심 아들이 그래도 신혼집을 따로 꾸려가지고 자기 아내와 따로 살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무조건 대릴 사위로 들어가겠다고 했죠. 아들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결혼을 허락했고 둘은 얼마 안 가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혼주석에 앉아서 줄의 말씀을 듣는 아들을 보는데 참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래도 부모가 아무것도 못 해준 것 치고 이렇게 혼자 올바르게 씩씩하게 커가지고 좋은 여자도 만나서 장가도 가는구나 싶어가지고요. 그런데 결혼을 한 뒤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너무 심각하게 연락을 안 하는 겁니다. 원래도 살갑게 연락을 하는 스타일의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외박을 하거나 새벽 늦게 들어온 적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아직 분가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설마 몇 달에 한 번 정도는 먼저 연락을 하겠지라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 생일에도 남편 생일에도 심지어는 명절에도 연락 한 통이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바빠서 못하는 거겠지 하다가 매번 그런 상황이 지속되니까 이제는 무슨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나 남편이 전화를 하면 받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민성이가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지? 걱정되게. 여보, 왜 그럴까요? 아들이랑 연락이 안 되니 저와 남편도 당연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혹시나 무슨 일이라도 있어가지고 연락을 못하는 걸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나중에는 경찰에 신고할까도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언제부턴가는 며느리조차 문자 답장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큰일이라도 생긴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얼마 안 가서 둘째 덕분에 첫째가 왜 연락을 받지 않았는지, 연락을 하지 않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형이 그동안 많이 힘들었나 봐.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엄마랑 아빠한테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어린 시절부터 저희를 무척이나 원망했던 첫째는 이 결혼이 저희로부터 벗어날 하나의 디딤돌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대릴 사위를 원했던 여자친구 부모님의 말에 따라서 본인이 여자 쪽 친정에 들어가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저희와 떨어진 거죠. 애초에 연락도 하고 싶지 않아서 떨어져 살고 싶어서 결혼을 하고 나간 첫째가 굳이 저에게 연락을 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듣고도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첫째가 저희를 원망하고 미워했다지만 그래도 부모와 자식 사이인데 정말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와 연을 끊은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기다렸습니다. 분명히 언젠가는 아들이 먼저 저희에게 손을 내밀 날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한 해, 두 해 시간이 가더라도 전혀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첫째는 여전히 연락을 하지 않았고 며느리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아무리 보내도 답장은 오지 않았죠. 어느 날은 답장이 와보니 제발 연락하지 마세요. 나한테 부모는 없습니다. 라는 말이 왔더라고요. 아무리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라지만 첫째가 점점 미워졌습니다. 저희가 부모로서 제대로 해준 게 없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외에는 나름대로 아들을 챙기겠답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을 했고 비록 금전적인 부족함을 채워주긴 힘들지언정 가족으로서 애정을 주려고 매 순간 어떻게 해야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진짜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그런 저희의 노력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저 저희가 금전적으로 가난해서 본인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를 이토록 오랜 시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나 똑같이 지원을 받지 못한 둘째는 첫째랑은 정반대로 언제나 엄마 아빠 곁에 붙어서는 뭐라도 저희가 하는 일을 도우려고 하는데 그런 둘째 모습과 첫째 모습이 상반되니 예전에야 둘째한테 고마우면서도 첫째가 그렇게 반항하는 것을 이해했을지언정 이토록 오랜 시간이 지난 뒤까지 여전히 첫째에게 죄인인 부모로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부부는 암묵적으로 저희 마음속에 아들은 둘째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첫째에 대한 그리움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첫째가 먼저 부모인 저희를 버린 이상 저희라고 해서 무조건 첫째를 그리워하고 기다리기만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여전히 원망의 감정도 많이 남아 있었던 만큼 저도 남편도 정말 이를 악물고 일했어요. 어떻게든 이 좋지 않은 상황을 벗어나려고요. 그랬는데 너무나 기적같이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사업이 점점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작 사업을 진행하는 남편도 이게 맞는 거야? 라는 말을 할 정도로 말이죠. 그동안 그렇게 돈이 벌리지가 않아서 끙끙댔던 것들이 무색하게 매달 몇 천, 심지어는 몇 억이 되는 돈이 꽂히는 날도 있었습니다. 이게 돈도 있어 본 사람이 쓴다고 원래 돈 없이 살다가 그렇게 갑자기 큰 돈이 생기니까 대체 이 돈으로 뭘 해야 할지 얼떨떨 하더라고요. 물론 사업의 특성상 번 돈을 무조건 저희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다음 달 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 성향이 강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매달 몇만 원이 없어서 전전긍긍했던 과거와는 확연히 다르게 풍족한 삶이었습니다. 나중엔 점점 적은 돈을 투자해서 더 큰 돈을 뽑아내는 노하우도 생기더군요. 남편은 신이 나서 일을 했고 꼴딱 밤을 새서 잠 한숨 못 자고 집에 들어와도 웃을 정도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 바빠지면서부터 원래도 집안일은 제 몫이었지만 그 외에도 남편을 돕기 위해 이것저것 신경 쓸 것들이 있었는데 몸은 2배로 힘들지언정 이렇게 여유 있게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둘째도 기뻐했습니다. 엄마, 아빠, 너무 축하드려요. 그래도 건강 챙기시면서 일하셔야 돼요. 그래, 고마워, 우리 둘째. 저와 남편은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면 생각해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 시절부터 꿋꿋이 부모에게 큰 위안이자 힘이 되어준 둘째에게 좋은 집을 하나 사주기로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10억 정도를 모으자마자 저희를 위해선 아무것도 사지 않고 오로지 둘째를 위한 아파트를 한 채 샀습니다. 그것도 잠실 쪽에 있는 20억짜리 말이죠. 물론 대출이 껴있긴 했습니다만 정말 눈물이 나더군요. 이제까지 부모로서 자식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데 집 하나 장만해주니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군요. 당연히 둘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엄마, 이렇게 큰 돈이 어디서 난 거예요? 아유, 받기엔 너무 비싼데. 아무리 돈을 잘 버셔도 전 이렇게까지 좋은 집은 필요 없어요. 오히려 고생하신 엄마 아빠가 넉넉하게 사셔야죠. 그 모습을 보니까 더더욱 아들에게 아파트를 사준 것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네가 그동안 무능력한 엄마랑 아빠 밑에서 사느라 고생이 많았다. 이 아파트는 우리가 옛날부터 돈 많이 벌면 꼭 너한테 사주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 미안해하지 않고 받아도 된단다. 이젠 며느라가랑 새로 태어날 손주 녀석들도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니. 저희가 설득을 하자 결국 아들은 아파트를 받았고 저희한테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저랑 남편도 그 모습에 똑같이 눈가에 눈물이 핑 돌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새 아파트에 살게 된 둘째네 가끔씩 올라가고 며느리랑 정말 말 그대로 친부모와 딸처럼 친하게 지내면서 첫째 아들이 저에게 준 상처가 점점 잊혀져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첫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없는 아들로 생각하고 첫째 번호를 지운 지 오래되었지만 뇌리에 남아있는 번호가 없어지진 않죠. 대체 왜 전화를 했을까?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을까도 고민을 했지만 정이 뭔지 그래도 배 아파서 낳은 첫째 녀석이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평생 동안 안 하던 전화를 했는지 드러나 보자는 심보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라도 반성을 하는 게 아닐까. 다시 잘 지내보고 싶다고, 자기가 너무 철이 없었다고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닐까. 라고 말이죠. 그러나 제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번에 사업 잘 돼서 돈 많이 벌었다면서요? 저 다 들었어요. 근데 왜 은성이한테만 아파트 사주고 저한텐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장남인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 가난해서 절 그렇게 힘들게 했으면 양심적으로 돈 많이 번 뒤에는 당연히 뭐라도 먼저 챙겨주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 지금 몇 년 만에 전화해서 그게 할 말이니? 내가 죄인이다. 내가 널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가르쳤어. 난 앞으로 너 같은 아들 없다고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말거라. 다짜고짜 하는 말이 결국 재산을 내놓으란 얘기라니 어처구니가 없었고 다시 한번 화가 났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미안했을 수도 있으나 이제 저는 더 이상 거리낄 것도 첫째에게 죄를 진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당장 꺼지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화가 났습니다. 부모가 무슨 돈 필요할 때만 전화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으니 다시는 연락이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세상에 하루에 몇 번씩 전화를 하는지 차단을 하면 다른 번호로 걸고 그 번호 차단하면 또 다른 번호로 걸고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어서 나중에 가서는 일부러 전화를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첫째가 그제서야 구구절절 이야기하더군요. 잘 살던 처갓집이 망했어요. 그래서 덕분에 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저희 지금 밥도 못 먹고 살고 있어요. 아주 거지꼴이라고요. 연을 끊으려고 작정을 했던 상황이긴 했지만 막상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갑자기 며느리까지 전화를 받아서는 어머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면서 울고불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첫째 녀석이 결혼을 하고 나서 이렇게까지 제대로 통화를 해본 게 살면서 두 번째였단 점이 저를 다시금 첫째를 외면하는 쪽으로 마음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연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갑자기 수년 동안 연락도 안 하던 놈이 처갓집 망했다는 등 심파소설을 써가면서 애걸복걸하는 게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또한 며느리도 연락 한 번 없더니 갑자기 살려달라 눈물을 보이다니요. 제가 첫째에게 정을 떼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건지 아님 현실인 건지 감이 안 왔지만 확실한 건 첫째의 이중성 그리고 며느리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단 사실입니다. 나는 네가 계속 연락을 받지 않았던 시점에서 너 같은 아들은 원래 없다고 생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제 우리 집 아들은 은성이밖에 없어. 그러니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게 내 알바냐? 내 자식도 아닌데. 네 살 길은 너 알아서 찾아라.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전화를 끊고 나서 둘째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첫째랑 이런 얘기를 했고 이제 완전히 인연 끊겠다고 얘기까지 해놨으니 너도 쓸데없이 첫째랑 이야기하지 말라고요. 둘째는 원래부터 첫째가 부모인 저희를 원망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되게 쉽게 첫째와 연락을 안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계속 연락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종종 문자도 보내보고 전화도 하는 것 같지만요. 생각해보면 아직 그렇게 마음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도 직접 낳았고 오랜 시간 키워왔는데 어떻게 부모 자식 간의 연을 그렇게 무자르듯이 뚝 끊을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저렇게라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로서 못해준 것 하나만 가지고 첫째가 아나무인하게 구는 것을 넘어가기에는 이미 굉장히 선을 넘은 상태니까요. 저와 남편은 이제 한평생 둘째만을 보면서 둘째만 잘 되는 방향, 그거 하나 생각하고 살렵니다. 저처럼 시댁 식구에게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사실 이런 화제로 얘기하다 보면 한둘씩 모여가며 다들 자기네가 더 심하다고 말을 하다 보니 한도 끝도 없긴 하더라고요.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제 경우는 보통 심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임신 중에 쌓인 게 평생을 간다는데 그게 꼭 남편에게만 국한된 건 아니더라고요. 전 평생 시댁에 대해서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시부모님은 제가 결혼한 이래 저를 얼마나 들들 볶으셨는지 몰라요. 애가 왜 안 들어서냐며 어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며 하면서 아주 험상궂은 말들을 반복하셨어요. 솔직히 100번 양보해서 마음으로야 뭐 무슨 생각을 못하겠냐 싶어요. 근데 그걸 굳이 알게 해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맨날 저를 불러다가 앉혀놓고선 온갖 집일거리를 다 시켜가면서 그렇게 생구박을 해대는 겁니다. 당시 저희 시댁은 특이하게도 결혼한 신혼애가 들어와서 같이 살고 있었어요. 왜냐면 아주버님이 멀리 해외 출장을 가 계신 바람에 집이 오래도록 비워져 있었는데, 그러니 아주버님 귀국할 때까지 2, 3년만이라도 들어와서 살자며 자기 친정으로 들어온 거죠. 혼자 애 키우기 힘들다나요? 아무래도 애가 셋이었으니 그건 이해가 갔어요. 그리고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은 세를 주고 그렇게 살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고 했던 모양이고요. 일단 그것만으로도 집안이 복작복작해서 정신이 없어 죽겠는데 어머니와 신우는 툭하면 저를 그렇게 시댁으로 호출해서는 밥을 먹자는 둥 뭘 하자면서 자꾸 은근히 일손을 필요로 하더라고요. 전 결혼 전엔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결혼을 할 무렵부터 갑상선 수치가 좋지 않고 몸 상태가 많이 나쁘다고 해서 쉬게 되었어요. 상견례 때도 그런 말들을 나눴었고, 그럼 이미 며느리 몸 상태가 딱히 좋지 않다는 걸 다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저를 불러다가 설거지를 시키고 나물 묻히고 뭐 하는데 와서 배우라는 등 자꾸 호출을 해대는 거예요. 엄연히 전 집에서 좀 쉬면서 기운을 차려야 하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어머님, 오늘은 조금 몸이 안 좋은데. 얘, 너 왜 이리 애가 게으르니? 아니, 시애미가 오라 하면 책 까고는 거지? 네가 집안 살림에 대해 그리 잘 알아? 나한테 뭐라도 하나 배워야 할 거 아니야. 맞아. 올케는 은근히 게으른 구석이 있더라. 게다가 신우는 뭔데 자기가 옆에서 절 오라가라 하는 건지. 제가 무슨 결혼을 남의 집 아들 잘 키우려고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뭘 자꾸 배우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건 며느리가 아니라 무슨 무급 가정부를 들인 것도 아니고 주말에 부르는 것도 모자라서 주중에도 수요일이나 금요일엔 꼭 부르시더라고요. 이후로도 여전히 가기 싫어서 전 이 핑계 대고 안 가고 저 핑계 대고 안 갔지만 신우와 어머니는 더 이상 제가 이렇게 빠지는 꼴을 볼 수 없었는지 나중엔 본인 아들을 매수해서는 꼭 같이 오게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전 시댁 갈 때마다 얼굴이 굳은 채로 가고 그러면 꼭 제 얼굴을 보고 신우는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아이고, 올케, 무슨 도살장 끌려왔어? 그렇게 인상 쓰고 있으면 우리 식구들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밥을 먹으라고? 기분 좀 풀어 얼른. 기왕 어른들 있는 곳에 왔으면 어린 사람이 맞춰야지. 그게 뭐야? 우리 집 애들 보기도 창피하지 않아?
옳게 무서워서 다음부턴 오라고도 못하겠네. 다음엔 오지 마. 절대. 이러면서 웃는 건지 비꼬는 건지 모르게 자꾸 살살 약을 올려대더라고요. 그 말에 남편은 더 반응하면서 인상을 팍 쓰면서 자기 누나가 아닌 저에게 승질을 내는 거 있죠. 유미야, 기분 좀 풀어. 왜 그러는 거야? 너 맨날 우리 집 올 때마다 그런 표정으로 온 거야? 왜 우리 가족들이 네 눈치를 보게 하는 거냐고. 뭐? 내가 언제 눈치를 보게 했다 그래? 너 얼굴에 다 티나잖아. 그만 표정 좀 숨겨. 여자가 시댁 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생각해보면 저도 참 바보 같은 게 이때쯤 이 결혼이고 뭐고 다 엎어버렸어야 하지 않았나 싶어요. 남편도 없이 혼자 시댁에 매주 2, 3일은 꼬박꼬박 갔었던 자기 부인을 잘 다녀오고 고생했단 말은 안 하고 그저 그걸 흐뭇해하고 당연한 줄 알고 있더군요. 이후로 몇 번이나 남편이 가자고 했지만 그냥 누워서 못 들은 척하고 안 가기도 했고 남편이 그걸로 삐지거나 서운해도 모른 척했어요. 와중에 신우한테 몇 번이나 연락이 와서 안 와도 된댔다고 그걸 그대로 고지 듣고 안 오는 사람이 어딨냐고 면박을 주더군요. 그래도 일단은 끝까지 무시했어요. 왜냐면 가지 않을 때 해방감이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안 가고 있는 몇 달 동안 생각지 못했던 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그간 제 몸이 안 좋기도 했지만 일단 마음 상태가 편안해서 그랬던 걸까요? 정확한 이유야 알 순 없겠지만 아무튼 이런 소식 자체는 너무 기뻤어요. 초기부터 무척이나 조심했고 제가 몇 번이나 남편을 말린 탓에 임신 안정기가 되어서야 양가의 소식을 알릴 수 있었답니다. 일단 양쪽에서 다 기뻐하시긴 했는데 시댁에서는 성별부터 빨리 알아오라며 아들이어야 한다며 그 안에 아기를 위한 안전검사 같은 내용들은 관심도 없는지 이것만 아주 성화시더라고요. 정말 그쪽 집안과 도저히 상종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정 떨어지게 하는 말들만 차고 넘쳤어요. 남편은 바보같이 또 그 내용들을 저에게 그대로 전달해 오는데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여보, 어머니나 형님이 하시는 말들 좀 나한테 일일이 다 전하지 마. 자기도 나한테 그런 말 하면서 내가 기분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듣고 서로 기분 나쁠 얘기들을 왜 자꾸 그렇게 하는 거야? 듣고 뭐 나보고 행동을 고치던지 변하라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자 남편도 나름 뭐가 쌓였던 건지 또 따지기 시작하더군요. 내가 뭐 너한테 대단한 얘기라도 했어? 그냥 우리 누나랑 엄마가 성별을 궁금해한다는 얘기잖아. 그런 얘기들도 못해? 손주랑 조카를 봐서 너무 기쁘고 좋아 그런다는데. 너 진짜 예민하고 별난 것 같아. 그러니 어른들이랑도 어울리지 못하고 맨날 자리를 피하기만 하지. 나도 이제 장인어른이나 장모님께 전화 오면 안 받을 거야. 진짜 기가 막히다 못해 코가 막힐 지경이더군요. 대체 어쩌라는 건지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마음대로 해. 언제 우리 엄마나 아빠가 당신한테 전화한 적이 있어? 아니 그러는 당신은 먼저 우리 집에 사이가 돼가지고 안부 전화라도 한 적 있냐고. 나보고는 안부 전화 일주일에 한 번씩 안 한다며 맨날 어머니나 형님한테 전화가 그렇게 걸려오는데 자기는 뭐 하는 거야? 우리 집에서 맨날 당신한테 쪼아대는 가족이 누가 있는데. 뭐야? 쪼아댄다고? 말 다 했어 너 지금? 아, 이쯤 되니 신우나 어머니가 딱히 이상한 게 아니었음을 너무 늦게 깨달았지 뭡니까. 그냥 이 집은 다 한통속이에요. 남편부터 시어머니, 신우. 그냥 가족이기에 다 이런 인간들이었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늦게 알고 남편은 그 안에서 괜찮은 사람이라며 내 편을 들어줄 사람으로 잘못 착각했던 거예요. 어머니나 신우는 그냥 자기 동생이자 아들 장가 보내놓고 걱정이 많아서 유난이다 못해 저렇게 사람을 미친 듯이 잡아대야 성이 풀리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이런 부분에서 중재를 잘해주겠지.
난 남편만 믿고 결혼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결국 시집살이는 남편이 시키는 것이더군요. 남편이 이런 식으로 생각이 꽉 차 있으니 시댁에서 저를 만만하게 보고 선을 마구 넘어대는 것 같았어요. 아무튼 저는 이런 상황을 더는 봐줄 수가 없어서 남편과 냉전중에 들어갔고 성별이 나온 이유도 남편에게만 말했을 뿐 시댁에 따로 연락은 안 했어요. 남편도 제가 자기네 가족들과 전혀 연락을 안 하는 모양새를 보고 포기했는지 본인이 직접 말했나 보더군요. 하루는 집에 누워있는데 어머니께 전화가 온 거예요. 누워서 받았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만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유미, 너 딸 가졌다면서? 명준이한테 연락받았다. 너는 네가 입이 있으면 직접 찾아와서 말을 할 것이지. 그걸 꼭 남편을 통해서 전화를 해야겠냐? 하여튼 너는 기본이 안 되어 있다. 이때부터도 뭔가 짜증스럽고 싫었는데 갈수록 말 같지 않은 얘기만 거듭 하시더군요. 그리고 이 집에 와서 처음 애를 가졌으면 웬만하면 아들을 가졌어야지. 웬 딸이냐 대체. 나는 명준이 할머니나 어른들한테 어떻게 말을 하라고. 네가 좀 관리를 잘해서 노력을 했어야지. 여자가 돼가지고 그놈의 씨 하나 제대로 못 굴려서 냉큼 딸을 가져버리면 어떡하냐. 잔말 말고 둘째는 꼭 아들 낳도록 노력해야 된다. 진짜 이게 무슨 협박하는 폭력배도 아니고 조선시대 말기도 이런 식으로 말하는 시어머니가 있었다면 분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가뜩이나 불편한 몸 이끌고 힘든 며느리한테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하는 건지 전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또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얼마나 난리를 치셨는지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씩씩거리면서 엄마 전화를 대답도 않고 끊었냐며 할 말 많아 죽겠는데 제가 전화를 안 받는다며 머리 끝까지 화가 나셨다고 합니다. 엄마 지금 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셔서 화병 나서 알아 누우셨대.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 우리 엄마 이러다 잘못되기라도 하면 네가 책임질 거야? 빨리 사과부터 드려 당장. 하고 당당히 말하는데 이때부터 전 정말 남편이 인간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뱃속에 자기 자식을 임신하고 있는 부인한테 곧 죽어도 자기 엄마나 누나가 우선이 돼가지고 저런 말들을 해댈 수가 있는 걸까요? 전 억울하고 화가 나서 눈물을 끄끄거리며 참으면서도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전화를 다시 걸지 않았어요. 그냥 남편 하나만 무시하고 안 보면 그만이더군요. 시간이 갈수록 냉전이 길어지고 임산부인 저 혼자 산부인과를 다니는 날들이 많고 자기도 주제에 애 아빠랍시고 애 크는 건 또 궁금했는지 슬슬 숙이고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일단 챙겨줄 건 챙겨주되 남편 입에서 어머니나 누나 얘기하며 챙기란 말이 나왔다 하면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듣지도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고 곧장 안방으로 향해서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그런 게 화가 났던 건지 남편은 또 곳에 자기 엄마한테 말을 한 것 같았고 어느 날은 글쎄 우리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왔지 뭐예요? 유미야, 너 시댁이랑 뭔 일이야? 그런 일이 있었으면 엄마한테 말을 하지 그랬어. 무슨 일이라니? 엄마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전 화를 좀처럼 다스릴 수가 없어서 감당이 안 되더군요. 아니, 사돈어른이 글쎄 전화가 와서는 나한테 네 험담을 하는 거 있지. 며느리가 돼가지고 시댁도 잘 안 오려고 하고 임신하고 걱정돼서 몇 마디 했더니 그걸로 뾰루퉁해져서는 네 남편을 집에서 애지간히 잡고 사는 것 같다고. 사돈이 어찌 그리 교육을 하셨냐면서 따지더구나. 내 참 황당해서. 뭐? 그런 말을 했다고? 그 순간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간 있었던 일들을 엉엉 울며 엄마에게 말을 했고 엄마는 한참 숨을 죽이고 들으시더니 다시 말씀하시더라고요. 됐어, 유미야. 너는 잘못 없어.
넌 그냥 하던 대로 해. 그리고 박서방도 참 실망이네. 엄마도 생각이 많다. 일단 너는 그냥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한편으로 엄마한테 이렇게 마음 쓰이게 한 것 자체도 너무 속상하고 우리 집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지들이 한 짓들은 생각도 안 하고 대뜸 사돈한테 전화해서 따질 수가 있나 싶더군요. 이때 저는 잠깐 속으로 이혼을 생각했으나 뱃속의 아기를 이제 성별까지 알고 시댁 없이는 엄청 큰 문제는 없이 그럭저럭 지내는 편이라 다시 눈을 질끈 감고 있기로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결국 저는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겪고 말았지 뭐예요. 상황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 진짜 이 집안도 남편도 답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유인즉슨 바로 제 출산을 앞두고 일어난 일 때문입니다. 전 조리원이며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진즉부터 준비해 두었고 수술로 낳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수술 때 아기를 낳고 입원해 있는 동안은 아무래도 남편의 도움보다는 엄마의 도움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엄마께 얘기를 해두었고요.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두었는데 어째 짐을 싸고 준비를 하는 절 보면서 남편의 표정이 영 어색한 거예요. 제가 오전 중에 수술이라고 말을 했고 나와 엄마를 데려다주고 당장 옆에선 할 일이 없으니 이것저것 잘 챙겨서 있으라는 말을 했는데요. 대답이 시원치 않고 자꾸 제 눈치를 보길래 답답해서 왜 그러냐고 했어요. 남편은 이때다 싶었는지 겨우 말을 꺼내는데 그 말을 듣고 전 진짜 이 인간이 내 남편인지 뭔지 온갖 분노가 안쪽에서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실은, 아휴, 왜 이렇게 뜸을 들여? 빨리 말을 해. 무슨 일이야? 왜 자꾸 대답을 흐지부지하게 해? 그게, 그날 말이야. 일이 있어. 이때부터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더군요. 아내가 자기 아이를 출산하는 날인데 무슨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의 회사는 스트레스거리가 꽤 많은 걸로 유명하긴 하지만 부인이 출산하는 날까지 잡아두진 않으니까요. 뭐냐고 물으려는데 남편이 눈을 꽉 감고서 잽싸게 답을 하지 뭐예요. 전 그 말을 듣고 안 그래도 심한 빈혈이 더 휘청이게 와서 숨을 몇 번이나 내쉬었어요. 그게 사실 2달 전부터 예약을 해둔 건데 누나랑 애들이랑 엄마랑 제주도 여행을 잡아놨어. 너도 알다시피 지금 매형도 없고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야 될 것 같아. 저는 한 템포 쉬었다가 소리도 못 지르고 그냥 마냥 어두운 소리로 천천히 말을 했어요. 지금 미친 거 아니냐고. 부인 출산 날에 시댁 가족여행 가서 운전이나 하고 있는 남편이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남편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란 걸 계속 저한테 설득을 하는데 정말이지 제가 그때 돌아버리지 않고 맨정신에 들은 것만으로도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싶을 정도예요. 엄마가 건강도 많이 안 좋으시고 아유 이게 언제 또 이렇게 여행을 해보겠냐고 하시더라고. 사실 너랑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네가 몇 달 전부터 가족 모임에도 자꾸 안 나왔고 우리도 2달 전에 미리 예약을 해둔 건데 진짜 이렇게 당일날 수술 날짜가 겹칠지 진짜 몰랐어. 이제 와서 미루기에는 우리도 넉넉치 않은 형편에 다 예약을 해놔서 취소하기도 돈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고 애들도 너무 기대하고 있거든. 가서 무릎 안 좋은 엄마나 애새 챙기는 누나가 운전을 할 수도 없고 내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서 말을 못했어. 이번만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아니, 이번만이라니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디 감히 이번만의 이유인 2번째가 또 애를 낳을 일이 있을 거라고 겁도 없이 상상을 하는 걸까요? 누가 자기 애를 더 가져줄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진짜 꿈도 어지간히 크다고 욕을 해주고 싶은데 전 이 얘기를 듣는 내내 너무 환멸스럽고 진저리가 나서 그냥 이런 남편 따위 없는 게 낫겠다 싶더군요.
어차피 제가 수술하고 4, 5일 입원해 있는 동안 그 처리도 엄마가 해주실 거니 남편은 그때 그냥 집에 있으라고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결정해서 말을 해주는 것과 본인이 자기 임의대로 내 걱정은 전혀 하지도 않은 채 멋대로 결정해서 저한테 통보하는 건 전혀 다른 거잖아요. 전 다 짜증나서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럼 아침에 나랑 엄마랑 태우고 가라고 했더니 그조차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이, 유미야, 이번만 진짜 봐주면 안 될까? 아침 일찍 비행기라서 새벽같이 나가야 해. 그냥 전날 장모님이 여기서 주무시고 같이 택시 타고 나가면 안 되나? 혹시 캐리어 무거우면 병원에 미리 전화해서 전날 캐리어 맡겨두는 거 되지 않아? 내가 전화 한번 해볼까? 이 순간 저는 그냥 눈을 지그시 감고 속으로 몇 번이나 이러면 안 된다고. 이 화가 다 애한테 간다고. 넌 이걸 무조건 견뎌야 한다며 계속 되뇌었어요. 겨우 숨을 들이쉬면서 참다가 그냥 안방으로 들어와 바로 문을 잠궈버렸고 침대에 누워서 서러움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남편은 눈치를 보면서 문을 두드리며 자꾸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 말도 가증스러워서 귀를 막아버리게 되더군요. 이후로 몇 시간 지나 정신을 좀 차리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그냥 남편이 사정이 있어서 그날 당일 자리를 못 지킨다고 말을 했습니다. 뭐? 아니, 애를 낳는데 애 아빠가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는 너무 황당해 하시면서 어이없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괜히 엄마에게까지 근심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더는 얘기하고 싶지 않았고, 전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당일날 새벽같이 나가는 남편을 보며 한숨을 푹푹 쉬어가며 엄마와 함께 병원을 향했어요. 그리고 무사히 예쁜 딸을 얻었고요. 남편은 너무 꼴 보기 싫었고 몇 번이나 전화가 걸려왔는데 받지 않았어요. 실제로 아파서 받을 정신도 없었고요. 나중에 우리 엄마께 전화를 해대서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는 그냥 사진들을 몇 장씩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창 입원해서 모유수유 콜을 받아가며 왔다 갔다 하고 엄마로부터 부축을 받고 있을 즈음에 겨우 주변에 연락을 돌리고 통화를 좀 할 수 있었어요. 태어난 아기도 너무 예뻤지만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처지더라고요. 그래도 내색은 않으려고 했지만 몸도 덜 아물어서 뱃속 장기가 심히 아파오고 몇십 통씩 걸려와 있는 남편의 전화도 볼 때마다 기가 차고 눈물만 났습니다. 아기를 낳은 지 둘째 날이 되었을 때 가급적 많은 생각을 안 하고 회복에만 집중하려던 차에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너무 그러지 말고 박서방도 미안해서 전화하는 걸 텐데 받아보라고 하더군요. 저도 받아서 실컷 욕이나 해주자는 생각으로 받았는데 글쎄 남편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왜 그래? 뭐야, 무슨 일 있어? 그게 여기 지금 사고가 났어. 지금 엄마는 아주 크게 다쳤어. 사고라니. 진짜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갔으면 곱게 다니기나 할 것이지 또 뭔 사고를 쳤다는 건지. 제가 계속 캐물으면서 내용을 들어보니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 그쪽에서 벌어져 있었어요. 렌트카를 빌려서 어딘가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가 꽤 크게 나버렸고 그 사고로 인해서 남편이며 신우, 조카들도 적잖은 부상을 입었지만 어머니가 아주 심하게 다치셔서 그만 두 다리가 부러지게 된 거예요. 가뜩이나 무릎 약하고 안 좋다고 맨날 앓던 소리를 하시던 분이 사고로 인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나마 남편과 조카들은 덜한 편이었는데 신우도 통원 치료가 꽤나 필요한 부상을 입고 힘들어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데 진짜 너무 갑갑해서 한숨만 퍽퍽 쉬게 되더군요. 와중에 옆에서 이 통화 내용을 다 들으신 엄마는 그제서 왜 이 자리에 본인 사위가 없는 건지 진실을 알게 되셨고 분노로 좀처럼 몸을 추스르지 못하게 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주도 여행을 간 거야? 자기 새끼를 낳는 순간에 지네 엄마랑 누나랑
놀러 가서 저렇게 사고를 당한 거야? 참나, 아주 대단한 집구석이구나. 당장 이혼해라. 난 이 꼴 보고 못 살겠다. 엄만 미친 거 아니냐며 아주 난리를 치셨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머리가 어지러워 죽겠는데. 어쨌든 어머니도 보통 다치신 게 아니니 상황이 정말 위급하긴 하겠구나 싶더군요. 일단은 자리 잡힐 때까지 두고 보기로 했고 며칠 지나서 다들 서울로 왔어요. 그리고 저는 저대로 퇴원해서 조리원으로 갔고 나중에 남편이 뒤늦게 와서 아기와 저를 봤고요. 진짜 이때 남편 행색도 어찌나 한심하던지 자기도 자기가 죽을 죄를 진 걸 알긴 아는 건지 눈도 잘 못 맞추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 안에서 있던 중에 전 조리를 그럭저럭 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남들은 아기가 집에 오면 그 순간부터 힘들어서 그렇게 울고 못 잔다는데 우리 딸은 비교적 잘 자라고 절 힘들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을 아기에게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어주면서 상태를 보고 있는데 이때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무래도 그렇게 다쳤다고 한 이후로 꼴 보기 싫어 죽겠지만 아무튼 큰 사고를 겪으셨다고 했는데 통화를 한 번도 안 해보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단 받았는데 내용은 정말 저를 기겁하다 못해 기절시키기 충분한 내용이었어요. 아이고, 너는 시애미가 이렇게 반불구가 되어버렸는데 연락도 안 해보고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그 모양으로 굴어 쓰겠냐? 어? 어머니, 아시잖아요. 저도 아기 낳고 추스르느라요. 연락드리지 못했어요. 참나, 말 한번 뻔지르르하게 하네. 아, 됐고, 그 뭐냐. 내가 지금 이 모양이 돼서 움직이지를 못해. 니네 신우도 아주 그냥 보통 크게 다친 게 아니야. 애들도 못 돌보고 있고 이거 간병인을 써야 될 판이다. 그러니까 네가 애기 안고 이리로 넘어와서 조카들도 좀 같이 챙겨서 먹이고 여기 병원도 네가 좀 오며 가며 하면서 나도 좀 챙겨주고 해야겠다. 간병인 솔직히 그게 다 돈이 얼마고 다 낭비지 뭐냐. 가족 있는데 뭘 다른데 사람을 써. 그니까 당장 잠만 말고 내일부터 와. 오늘도 다들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그냥 내일부터 오라고 하는 거야. 어? 아, 얼른 대답해. 어이가 없더군요. 가족이요? 가족이 있는데 무슨 간병인을 쓰냐고요? 그럼 가족인 며느리가 그렇게 생사를 걸고 자식을 낳고 있는 동안 가족이란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었나요? 다리가 부러지고 허리가 부러진 게 제 탓인가요? 저도 수술하고 몸이 다 아물지 않아서 최대한 누워있기만 하고 있고 애기도 제대로 못 안아보고 있고 먹이는 거, 기저귀 채우는 거 다 저희 친정엄마가 하고 있는 현실인데 뭐라고요? 전 이때 정말 토하듯 울음을 쏟아내면서 말하게 되었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도저히 안 되겠네요. 어머니 며느리 안 할래요. 아니, 못하겠어요. 당신 아들 반품할 테니 알아서 데리고 사세요. 그러며 전화기를 집어던졌고 놀라서 들어온 친정엄마에게 모든 사실을 다 말해버렸어요. 사정을 다 들으신 엄마는 표정이 점점 굳으시더니 이런 집에서 너를 그냥 둘 수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게다가 제가 알기로는 남편도 이 사실에 동의를 안 할 리가 없어 보였어요. 지금 당장 아기 낳고 누워있는 자기 부인보다 다리가 부러져서 몸을 못 쓰고 있는 엄마가 안쓰러워 죽겠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몇 번이나 머릿속으로 스치듯 지나갔던 이혼이란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 요즘 준비하고 있고요. 한참을 고민하고 친정 아빠와도 얘기를 나눈 끝에 전 친정에 들어와 있고 남편에게는 이혼 서류를 보내놓은 후 어떤 연락도 받지 않고 있어요. 어찌 보면 제가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집은 평생 이런 식으로 굴러가겠다 싶더군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 맞춰 살던지 싫으면 같이 안 사는 수밖에요. 귀여운 딸과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애 낳는 날
나만 빼놓고 지들끼리 탱자탱자 제주도에 놀러가서 그런 대형 사고를 겪고는 그 뒤처리를 저보고 하라고요. 죽어도 그렇게는 못 살아요. 아주 그냥 셋이서 재미가 붙었는지 제 이혼 서류를 받고선 남편과 신우, 어머니부터 셋이 시간이 아주 많은지 돌아가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고 협박식의 문자까지 보내고 계속해서 징징 울려대네요. 너무 징하고 진저리가 나서 이 집과의 모든 연을 다 뿌리 뽑아버리고 싶습니다.